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고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무기 이야기인가요? 지난 2020년 5월 22일 세계 최강이라 성능을 자부할 수 있는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 2가 공개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상륙 돌격 장갑차 2는요, 아쉽게도 완성형은 아니에요. 이게 본격적인 체계 개발에 앞서서 차세대 상륙 돌격 장갑차 개발에 사용되는 최신 기술을 사전에 연구하고자 개발된 그런 모델이에요. 이걸 전문적으로는 탐색 개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관계자는요, 이게 말이 탐색 개발이지 2032년까지 완성할 예정인 상륙 돌격 장갑차 2에 사용될 핵심 성능의 70% 이상을 성공적으로 실증했대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상륙 돌격 장갑차 2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확보했다고 자평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샤레 군사연구소에서는요, 우리 해병대의 새로운 무기 상륙 돌격 장갑차 2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상륙 돌격 장갑차 2의 사업 목표는 무엇인가요? 우리 해병대는 차세대 상륙 돌격 장갑차 2의 성능에 대해서 해안선에서 20km 밖에서 출발해 1시간 이내, 그러니까 시속 20km의 속도로 수상 항해를 수행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질 것을 1차로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우리 해병대는요, 북한군은 물론 주변국의 강력한 지상군과 교전할 수 있는 수준의 화력과 방어력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우리 해병대는 얼마 전까지 주로 상륙전에만 특화되어 있는 부대였기 때문에 상륙전에 특화된 무기체계만 갖추고 있었을 뿐 적의 강력한 기계화 부대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미연합사령부가 새롭게 만든 작전계획 5015호는요, 미군이 한반도에 증원되기 이전에 우리 해병대가 주도적으로 북한 영토에 상륙해서 중국군과 러시아군이 남하하기 이전에 핵심 지역을 확보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상륙과 동시에 북한군 주력 기계화 부대와 전투할 가능성이 있으면 물론 필요하다면 중국군이나 러시아군 기계화 부대를 상대로 맞짱을 뜰 수 있는 전투력이 필요했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 해병대는 이미 지상전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1차로 육군이 운영하고 있던 K808 차륜장갑차를 도입해서 병력 수송 능력과 기동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사실 우리 해병대가 보유한 이 KAAV-7A1 상륙돌격 장갑차의 숫자가요, 168대밖에 안 됩니다. 상당수의 해병대원이 뭘 타야 돼? 트럭 타고 이동해야 돼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K808을 이제 해병대에 들어온 거죠. 이어서 화력과 방어력 한계가 분명한 K1 전차를 대신해서 120mm 전차포를 갖춘 K1E1, K1A2 전차를 배치했고요. 현재는 K2 흑표 전차를 2028년 이후부터 배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해서요, 해병대의 K239 천무와 KT-SSM-2 전술탄도 미사일, 그리고 상륙 공격 헬기 등을 배치하는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해병대는 우수한 보병 전투차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점에 대응해서 우리 해병대는 차세대 상륙 돌격 장갑차의 고속 수상 항해 능력과 함께 적국의 주력 기계화 보병 전투 차량을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화력과 방어력을 갖추라는, 지금까지는 그 어떠한 상륙 돌격 장갑차도 갖추지 못한 강력한 성능을 요구받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가혹한 요구 조건인가요?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 2에 얼마나 가혹한 성능이 요구되었냐는요, 현존하는 상륙 돌격 장갑차 중에서 가장 강력할 것으로 평가되는 중국제 공호식 양서 장갑차와 비교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공호식 양서 장갑차는요, 말 그대로 2005년에 제시화된 모델입니다. 수상 항해 속도가 무려 시속 30km에 달아요. 하지만요, 이 외의 성능은 우리하고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공호식 양서 장갑차는 전투 중량 26톤급의 30mm 중기관포를 탑재하고 있고요. 측면 방어력은 겨우 소총탄 방어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력 탑승 숫자가 10명이 채 안 돼요. 이와 비교해서 한국형 상륙돌격 장갑차 2는요, 전투 중량 35톤급의 40mm 중기관포를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360도 전체 각도에서 14.5mm 중기관총과 155mm 포탄 파편을 견딜 수 있는 방어력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소 17명 이상의 해병대 보병을 탑승시킬 수 있는 훨씬 대형화된 차량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은 보병이 필요할까요? 해병대의 존재 이유는요, 적 해안선에 상륙해서 상륙 거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안선을 방어하고 있는 적군의 방어망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병력을 한꺼번에 투입해서 적을 압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찔끔찔끔 축차적 투입했다가는 전멸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병대가 현재 사용 중인 KAAV-7A1은요 무려 25명의 해병대원을 탑승시킬 수 있죠. 이와 비교해 중국은요 대량의 병력을 탑승시킬 수 있는 대형 고속 상륙 장갑차를 개발할 능력이 당시에는 없었고요. 그래서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인 전투 중량 26톤급의 상륙 돌격 장갑차를 개발한 겁니다.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 2는요 미 해병대가 개발하다가 실패한 EFV와 동급 크기를 갖추고 있어서 17명 이상 최대 20명의 해병대를 탑승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EFV보다 강력한 화력과 방어력을 요구받고 있어요. 이는 그만큼 기술적 리스크가 높음을 의미하지만 개발에 성공만 한다면 사실상 서방 상륙 돌격 장갑차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터뷰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요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 2가 완성되면 K9 제조포처럼 서방의 표준용 상륙 돌격 장갑차로 대량 수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해 줬습니다. 이는 업체의 과장이나 국뽕이 전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차세대 궤도형 상륙 돌격 장갑차를 개발하고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뿐이기 때문에 감히 할 수 있는 주장이에요. 그럼 왜 우리나라만 유독 상륙 돌격 장갑차를 개발하고 있을까요? 전 세계 국가 중에서요 1만 명 이상의 해병대를 갖춘 국가는 미국, 중국, 한국, 러시아 그리고 대만 정도입니다. 이 중에 미국은 EFV를 개발하다가 나가리가 됐고요. 중국은 05식 양서 장갑차에 만족하고 있고 러시아는 신형 상륙 돌격 장갑차를 개발하다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대만은 최신 상륙 돌격 장갑차를 개발할 깜냥이 못 되고요. 나머지 국가의 해병대는 병력 숫자가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그래서 막대한 개발비와 양산 비용이 필요한 최신 상륙 돌격 장갑차 개발에 나설 입장이 못 됩니다. 실제로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에 투입된 예산은요 어마어마해요. 지난 2016년 발표된 한국형 차기 상륙 장갑차 사업 추진 기본 계획 내용을 보면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탐색 개발에만 860억 원,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수행될 체계 개발에만 무려 1,6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29년부터 2036년까지 양산비 1조 8,6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인데요. 해병대가 필요한 상륙 장갑차 수량이 대략 200여 대 정도임을 고려하면 대당 양산 가격이 약 100억 원에 달함을 의미합니다. 그나마도 우리나라에서 개발 및 양산되기에 이 정도 가격에서 끝났죠. 만약에 이게 미국이나 유럽에서 시도했다면 최소 2배 이상의 개발비와 양산비가 필요했을 겁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가 상륙 돌격 장갑차 2 개발에 성공한다면 서방의 표준형 상륙 돌격 장갑차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미 해병대의 새로운 상륙전 요구 성능도 만족하기 때문에 미 해병대가 향후 선정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의 수상 기동 속도가 미국제 EFV 상륙 돌격 장갑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중국제 05식 양서 장갑차보다 뒤떨어진다는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건 잘못된 비판입니다.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의 수상 항해 속도가 시속 20km 수준으로 감소한 이유는요, 미국과 우리 해병대의 상륙전 교리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죠? 미 해병대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수많은 상륙전을 경험했고요. 1950년 6.25 한국전쟁 당시에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을 구했죠. 하지만 6.25 한국전쟁은요, 미 해병대에게 엄청난 도전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한미연합군은 1950년 9월 15일에 실시된 인천 상륙작전에서는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겨우 한 달 뒤에 실시된 원산 상륙작전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시 북한과 소련은요, 인천 상륙작전에 당한 이후 두 번째 상륙 예정 지역인 원산만을 기뢰로 도배해놨어요. 그래서 미 해군과 우리 해군 소해부대는요, 막대한 희생을 치러가면서 어렵사리 기뢰를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1010만 구 끝에 기뢰를 뚫고 한미 해병대가 상륙했을 당시에 이들이 맞이한 것은요, 그냥 맨다리로 수백 킬로미터를 행군한 우리 육군 제3보병사단 백골부대하고 수도보병사단 맹호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원산항에 상륙해서 후퇴하는 북한군을 포위 섬멸한다는 상륙작전 계획이 실패했음을 의미했고요. 우리 육군의 망할 놈의 전통, 죄송합니다. 아무튼 우리 육군의 오랜 전통인 천리행군이 이때 경험을 반영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산 진영의 상륙 거부 능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해서 소련은요, 세계 최초의 지대함 미사일인 스틱스를 개발해서 배치하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미 해병대의 상륙 능력에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미 해병대는 발전하는 상륙 거부 능력에 대응해서 이미 1950년대부터 헬기를 사용해서 기습병력을 수송하면서 소해 헬기를 사용해서 안전하게 기뢰를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어서 지상 배치 지대함 미사일의 레이더로는 탐지할 수 없는 수평선 너머 40km 밖에서 상륙전 부대를 출격시키는 이른바 초수평선 상륙전 전략이 등장하죠. 이렇게 수평선 너머에서 상륙전 부대가 출발할 경우 수심이 깊어서요, 기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요, 해안을 방어하고자 설치된 지대함 미사일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기 때문에 상륙함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먼 거리죠. 미 해병대와 우리 해병대가 운영 중인 AAV-7A1 상륙 장갑차의 수상 항해 속도는 겨우 시속 13km에 불과합니다. 40km 밖에서 출발할 경우에 해안선까지 3시간 반 이상이 소요되죠. 이렇게 상륙 시간이 길어지면요, 상륙 돌격 장갑차와 상륙정에 탑승한 병력들이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려서 전투력이 급격하게 저하되고요, 적군은 접근하는 상륙 장갑차와 상륙정을 상대로 굉장히 여유롭게 오리사냥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거 대책이 필요하겠는데요. 미 해병대는 초수평선 상륙전 능력을 확보하고자 전투 중량 60톤의 전차를 탑재한 상태에서도 최대 40노트 이상, 이게 40노트면 이거 시속 74km예요. 이 정도 속도로 항해할 수 있는 LCAC 공기 부양정을 개발해서 배치했죠. 미 해병대는 상륙 돌격 장갑차에 탑승한 보병이 견딜 수 있는 시간을 1시간으로 봤고요. 그래서 1시간 안에 초수평선 밖에서 해안선까지 병력을 투입하고자 1988년부터 AAAV, 즉 Advanced Amphibious Assault Vehicle라는 발전형 상륙 돌격 장갑차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AAAV는요, 2700마력짜리 디젤 엔진과 가변식 활주형 동체 기술을 사용해서 무려 25노트, 시속 46km 이상의 속도로 항해할 수 있어서 1시간 안에 해안선까지 해병대 보병을 탑승할 수 있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개발 사업은 시행착오의 연속이었고요. 미 해병대는 2003년 이라크 전쟁을 거치면서 AAV-7A1 상륙 장갑차가 현대 전장에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라크 전쟁 초기 AAV-7A1이요, 폭약량이 5.7kg인 TM-46 대전차 지뢰에 피격되면서 탑승한 3명의 승조원과 24명의 해병대원 전원이 전사하거나 불구가 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런 엄청난 희생에 놀란 미 해병대는 차세대 상륙 돌격 장갑차의 방어력 강화를 요구했고요. 사업 명칭도 EFV, Expeditionary Fighting Vehicle, 원정 전투 차량으로 변경합니다. 미 해병대는 EFV에 큰 기대를 가졌었어요. 하지만 복잡한 작동 구조로 인해서 고장이 다발했고요.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개발 기한이 8년이나 연장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당연히 개발비 역시 천정부지로 치솟아 오르죠. 처음에 책정된 게 30억 달러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5배인 159억 달러, 24조 원까지 폭증할 것이라는 예비 보고서를 받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막대한 개발비가 양산 비용에 반영될 경우에 EFV의 대당 가격은 2,200만 달러, 무려 330억 원이 넘을 것이란 견적서가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륙 돌격 장갑차는 해병대의 뭐예요? 근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밀고 나가고자 했어요, 미 해병대가. 근데 여기서 또 사단이 납니다. 시험장에 나타난 EFV가 대전차 지뢰를 밟고 대폭발을 일으키자 해병대 장성들은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이 나요. 결국 2011년 1월 6일 미 국방부는 EFV 사업의 취소를 공식 발표합니다. 미 해병대 야심찬 EFV가 기술적 문제와 방어력 부족 등의 이유로 포기된 상황에서 미 해병대가 항시 동생이라고 연겨있던 발칙한 동방의 어떤 나라 친구들이 차세대 상륙돌격 장갑차 개발 사업을 개시합니다. 심지어 이 동방의 나라는요, 미국의 EFV를 능가하는 화력과 방어력을 요구하면서 EFV와 비교해 단지 3분의 1 이하의 양산 가격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야심찬 상륙 돌격 장갑차 2가 어떻게 EFV의 기술적 리스크를 극복했을까요?